40쪽 넘어와서 주제 파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주제라는 거는 이 글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주제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저런 방식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두괄식, 이것도 되게 옛날 단어인데, 두괄식, 위괄식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괄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중심 문장 혹은 주제가 그쵸? 앞쪽에 있는 것, 미괄식은 뒤쪽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미괄식은 마지막 문단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사실 두괄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글에서 얻어낼 수 있는 첫 번째 문단에서 모든 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소재가 있겠죠. 소재.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첫 문단에는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은 요약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아예 쭉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그래, 첫 문단을 보고 지문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 아하, 자, 첫 문단. 공상과학 영화 속의 사이보그를 보면 인간과 똑같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듯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뭐 지금 AI도 조금씩 그러고 있죠. 그래서 조금씩 무서워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인간이라고 보아도 되는 걸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 즉 인간과 구분지을 수 있는 고유의 인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질문의 형식으로 갖다 마무리를 하고 있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다음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고유의 인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쭉 진행되고 이번엔 마지막 문단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문단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한다. 포스트 휴먼에 등장하는, 자, 첫째 문단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이상한 단어가 나왔어요. 포스트 휴먼. 자, 그렇다면 이 포스트 휴먼은 첫 문단에서 얘기했던 어떤 단어와 가장 유사할까요? 그렇죠. 사이보그. 자, 그동안 고유의 인간성을 인정해왔던 관점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왜? 생긴 것은 혹은 아니면 이성적 뭐 아니면 요런 능력은 인간보다 뛰어나거나 인간만큼이나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중간 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을 거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이러한 성찰이 인간의 배타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인간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보다 뛰어나!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기능이나 인간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성찰을 해봐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야, 자, 이 포스트 휴먼에 관한 논의는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을 구분해왔던 관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과 인간 아닌 것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하는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수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영화,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좀 된 건데 아니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윌 스미스가 굉장히 그 로봇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자기 힘으로 왠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랬는데 그 상대편 차에 이제 애기가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기가 타고 있어서 나도 이제 빠져가는 상황에서 걔를 구할 수는 없지만 걔부터 구해야 되는 게 사람이라면, 그쵸?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내 목숨도 중요하지만 그 같은 처지에 빠져있는 사람이 나보다 약하거나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에 중요한 존재, 그쵸? 나보다 더 오래 살 존재잖아 사실은.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쟤부터 살려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뭐 구급대원이 왔을 때 저 아이부터 살려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야. 근데 구급 로봇이 도착을 했어. 근데 그 구급 로봇은 딱 저걸로 판단을 한 거지. 이쪽 상황을 보고 이쪽 상황을 봤을 때 누구를 살릴 확률이 높은가 계산을 해서 얘를 살렸을 때 얘가 생존할 확률이 높아서 윌 스미스가 계속 저 아이한테 가라고 외쳤는데도 윌 스미스를 구했어요. 아이는 결국 죽었죠. 확률이 얘를 구하는 확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윌 스미스는 로봇에 대한 그 되게 반감을 가지게 돼요. 저건 계산적인 그런 도구에 불과하지 인간과 어울려 살 만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로봇들이 되게 상용화가 된 시기, 미래의 시기야. 그래서 막 인간 대신에 장도 보러 다니고, 그쵸? 야 뭐 사와 라고 그러면 거의 셔틀인데 뭐 사와 그러면 로봇들가 막 가가지고 뭐 장도 봐오고 그 다음에 뭐 유치원 가서 애도 데리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찰 로봇들도 있고. 근데 이 윌 스미스가 경찰이야. 경찰인데 이제 그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근데 로봇 박사님하고는 또 친해. 왜냐하면 이 로봇 박사는 인간이고 로봇을 만들어냈을 때에 인간에게 해가 되는 부분에 대한 그 원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낸 분이라서 존경하면서 좋아해. 근데 그 박사님이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자살로 보이는 사건 현장을 가게 돼. 근데 누가 봐도 노인네가 100 몇 층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떨어져 내린다라는 것을 상상하기도 힘들거니와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물이 그 100 몇 층짜리 건물은 강화유리가 이만한 강화유리야. 80 가까이 되는 노인네가 이만한 강화유리를 몸으로 갖다 부셨을 리는 없잖아요. 자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이 사람을 살해한 것이다 라고 해서 수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아이로봇에서 나오는 메인 캐릭터,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근데 걔는 기존의 로봇과는 다르게 정말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고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 스미스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건 취급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인공지능이 계속 이 윌 스미스와 얘기를 하면서 발전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부분이 사실은 요런 것들과 요 부분과 일치하느냐 하면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자꾸 사람들은 로봇은 너는 이건 못하지 사람은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봇이 뼈를 때리는 말을 합니다. 윌 스미스가 얘기를 해요. 너 모차르트의 음악 같은 아름다운 소녀를 만들어낼 수 있어? 혹은 아니면 고흐가 만들어낸 이러한 아름다운 색감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인간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야, 인간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넌 못하잖아. 그랬더니 그 로봇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 해낸 거지, 당신은 할 수 있느냐라고 기계가 물어봐요.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너보다 뛰어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고 자꾸 인간이라는 카테고리로 자꾸 좀 변명을 해오고 자기 합리화를 해왔던 거예요. 사실 나도 고흐가 그린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모차르트가 만들었던 음악을 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죠. 그렇다면 내가 인간으로서 가진 고유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에선 그런 성찰을 해야만이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한 그 차별성 혹은 아니면은 그 인식에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굳이 그렇게 딱 이제 여기까지는 인간, 이거는 인간 아니야 막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가진 것이 인간, 이러한 기능을 가지지 않은 것은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더 뛰어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기능은 무엇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만이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애초에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인식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글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아이로봇 보시면 나름 재밌습니다. 볼만해요. 자, 방금 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있는 글의 주제 파악이기 때문에 글 쭉 읽다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글 전체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글이었구나 파악이 가능합니다만, 마무리가 없는 글의 주제 파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얍삽이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 이 완전성을 띠는 글들은 앞서 본 지문처럼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아. 그래서 여기 보면 붉은 글씨 나와있죠. 첫 문단을 통해 예측을 하고, 첫 문단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갖다가 이 글이 전개되겠군 예측을 하고, 지문 전체를 읽어야 정확히 풀 수 있군요. 지문 전체를 읽어야 되는 글 볼게요. 자, 거기 붉은 박스들이 나오죠. 다음 장 넘어가시면 붉은 박스들이 나오는데, 첫 문단, 마지막 문단이고 바로 옆에 2문단, 3문단, 4문단 있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되는 비문학 글은 첫 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마지막 문단 그 정도 길이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긴 수준이 아닙니다. 1학년 수준이에요. 1학년 수준의 비문학 그 길이입니다. 긴 수준으로 나오면 이걸로 봤을 때 긴 수준으로 나오면 요만큼이 지문이고 한 여기까지가 지문이면 그게 길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문 하나예요. 그리고 문제는 한 6개 같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읽는 연습, 그 다음에 문단 간의 연결, 글 전체의 흐름,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늘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문단, 상업 광고는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요긴하다라는 거는 유용하다라는 얘기죠. 기업은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광고 겁나 때리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의료 광고가 사실 광고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어차피 원빈이 됐든 장동건이 됐든 현빈이 됐든 그런 애들은 뭘 입혀놔도 어차피 멋있는데 왜 굳이 그 옷을 입혀놓고선 우리 브랜드 옷 쩔지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되게 후진 사람한테 입혀놔도 멋있는 옷이 좋은 옷 아닙니까? 어차피 원빈이나 현빈이나 아니면 뭐 김호빈이나 아무튼 모델빨 기럭지랑 이게 잘 되는 애들은 어차피 추리닝에 흰티만 입혀놔도 멋있어요. 굳이 그 브랜드 정장을 입혀놓지 않아도 돼. 근데 그 브랜드 정장 입혀놓고 이렇게 멋있는 신사의 품격, 뭔 신사의 품격이야. 어차피 걔 몸이 그런 건데, 조인성이나 이런 애들은 어차피 몸이 그게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네, 젠장할 걸. 더러운 세상. 자,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그 광고에 속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인성이 입었던 걸로 주세요. 내가 조인성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옷장에 처박아두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필요한 성능, 가격 판매의 광고에서 그러한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쵸? 서로 윈윈이니까 규제할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는 그러나 다음 부분이죠. 그러나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상충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충돌한다라는 얘기죠.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광고가 사회 전체에 폐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네, 너무 과도한 혹은 아니면 너무 도를 지나치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국가에서 뭘 하게 되었다? 규제를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잘 나가는 드라마였어요. 그것도 벌써 한 거의 10여 년 전 가까이 되는데, 아니
아니야. 야, 순편상 보니까 더 전이야. 거의 10여 년 가까이 한 8, 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뭐가 나왔었냐 하면 이제 되게 잘 나가는 드라마였는데 한화에서 지금이야 핸드폰들도 좀 커지기도 했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뭐 아이폰 3GS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S라든지 할 때는 보통 4인치 이하였단 말이죠. 그게 일반적인 핸드폰 크기로 인식되던 시대에 삼성 갤럭시에서 뭐가 나왔냐면 지금 저 녀석의 전신인 갤럭시 탭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게 7.9인치짜리인가? 아마 아니야 8.9인치짜리인가 그랬을 거야. 지금 보면 탭으로 보면 정말 쬐끔한 거야. 보통 지금 보면 탭이 10인치가 넘어가니까요. 근데 8.9인치짜리면 핸드폰으로 치기에는 그때 당시는 말도 안 되게 큰 크기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드라마의 스폰서가 삼성 갤럭시 탭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왔느냐 하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남자 주인공이 전화를 받으면서 뭔가 이제 감정이 되게 감정씬이었어.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좋겠는데 이만한 탭을 이렇게 잡고 하고 있는 거야. 몰입이 안 돼! 몰입이 안 된다고! 갤럭시 탭이라고 써있고 이만한 거 들고 내가 그래서 막 물론 배우는 굉장히 몰입을 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걔도 웃겼을까 이거 들고 내가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몰입이 안 돼. 시청자 입장에서 와 저걸 왜 들고 하고 있는 거지? 하다못해 이어폰이라도 꽂아서 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거야. 근데 굳이 이만한 걸 들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시청자 게시판에 엄청나게 항의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개새끼야 뭐 해가지고 몰입은커녕 갤럭시 탭 진짜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어폰으로 꽂아서 통화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진짜로.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삼성 측에서 그 갤럭시 탭이라는 걸 밀기 위해서 사실은 스폰을 해줬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약간 무리수를 뒀던 건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가 상충을 하는 거야?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는 소비자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잘 나가는 드라마를 통해서 신제품을 광고하고 싶어하는 기업의 뭐가 상충을 해버렸어요? 입장이 상충을 해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 광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규제 방식을 채택하게 된 거야. 자, 2, 3, 4문단 이따가 읽어보고 마지막 문단 볼게. 자율규제는 방금 첫 번째 문단에서 규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규제 중에 마지막 문단에서 처음 얘기하고 있는 건 자율규제. 자율규제라는 것도 있구나. 자율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단만 봤을 때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규제 방식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될 거야. 근데 이 규제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가는 거죠. 네, 법적 규제와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율규제.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법적 규제가 광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얘는 강제적 조치라면 자율규제는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인 거야. 근데 이 자율적 조치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광고 순기능 극대화죠. 순기능 극대화. 여기서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활용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뭐 광고주, 광고업체, 광고 매개체사 등이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법적 규제 보완 효과도 있대요. 자율규제라는 것이 이런 것도 한다 라고 정리가 되니까 이 글은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겠구나?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했겠구나. 그리고 이 규제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구나. 로 갖다가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대강이나마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그랬는지 2문단, 3문단, 4문단을 볼게요. 자,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초기에는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아, 소비자가 책임져야 돼. 야, 광고에 속은 네가 비용신이지 같은 느낌이야. 광고에 속은 네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속은 네가 잘못이니까 그냥 그 피해는 네가 지는 거야 라고 했었어. 그런데 이 부분, 여기에는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 와는 상관없이 소비자가 이성적인 존재이기만 하다면 그런데 넘어가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요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광고에 의존해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어.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되게 불합리해요. 사실 누가 광고를 볼 때 지금 보아하니까 저거 부분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건 그냥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거지 평소에 활용하기는 좋지 않겠군. 색상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옷들과 봤을 때 저것은 요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군. 뭐 이런 식으로 광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멋있는 사람이 멋지게 들고 나와서 남자애 뭐 이러면 남자라고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남자의 자존심 하면 그냥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저게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메타포가 무엇이며 이렇게 누가 광고를 보냐고. 광고를 그냥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오는 대로 지름식이 오는 것 뿐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이 이 소비자들을 현혹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마케터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으로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 먹고 매혹을 시키는 광고를 만든다고 한다면 사실은 웬만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기 십상이에요. 근데 기존에는 광고에 넘어간 건 네 잘못이고 라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도 입장을 바꾸겠죠. 그 다음 그래서 책임 주체를 어떻게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냐면 기업으로 상정을 해서 기업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한 거죠.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합적이다. 뭐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선택이 사실 상당히 좁혀져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삼성 아니면 애플이죠. 물론 곁다리로 LG가 껴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중국발 애들이 있죠. 샤오미라든지 뭐 아니면 뭐 화웨이라든지 뭐 있어요. 백도 꺼주시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얘 아니면 얘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광고를 막 때려. 근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이쪽이 광고를 때려. 얘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선택지가 둘밖에 없어. 그러면 덜 마음에 안 드는 놈을 고르는 거죠. 그렇다면 상품에 응용된 뭐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어. 물며 겨자 먹기 식으로 둘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상품에 응용된 과학기술이 또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제일 후진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나사가 옛날에 그쵸? 달에 최초로 갔다가 아폴로 11호를 날려보낼 때 썼던 컴퓨터보다 좋은 겁니다. 진짜요? 네. 진짜. 네. 계산 능력이 그때의 컴퓨터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근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달로 갔다 우주선 날려보내보신 분 없죠? 카톡이나 유튜브나 뭐 SNS나 그거나 하지, 그쵸? 그래서 사실은 더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이 집약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런 걸 알아봐야 몰라요. 쓸모도 없어요. 소비자들이 그나마 좀 따질 줄 아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APU는 뭘 썼는지, 램은 몇 정도 되는지, 저장 공간은 몇인지, 그 다음에 뭐 히트 파이프가 있는지 뭐 이딴 거 정도는 얘기를 하겠지.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애들이 막 처음에 구매를 할 때 흔히 얘기하는 폰파리들한테 가가지고, 폰파리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핸드폰 판매 상원한테 가가지고 이게 뭐 미디어텍 몇이 사용이 됐고 아키텍처가 몇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잘 몰라. 어차피 소비자들도 그냥 이게 최신이고 가장 플래그십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면 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이런 젠장. 자, 그래서 다른 상품 광고의 차별화를 위해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장면도 자주 활용되는 이러한 기업의 광고 행태를 보면서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만 했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게 됐어? 아까 전에 이 문단에서는 야, 그건 속은 네 잘못이지 라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속인 네가 잘못됐네 라고 누구에게? 기업에게 그쵸 책임을 묻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경제적,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 왜요?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기업에 비해서 오케이, 약자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한 당위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은 누구에게 묻기보다는, 소비자에게 묻기보다는 기업에게 묻는 방향으로 갔다가 가겠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규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할게요. 네 번째 문단.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여러 광고 규제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크게 보아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그쵸? 아까 전에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한 것처럼 둘로 나눴어. 구체적인 법조항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 아, 구체적인 법조항이 있군. 자, 오케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광고라는 것이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 상품을 사라는 얘기인 것 같지만, 어떤 문화 혹은 아니면 어떤 그 사회적 쉽게 얘기하는 담화 요소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사실 뭐 그렇잖아요. 트로피카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그 트로피카나 음료수를 사라는 광고야, 원래 목적은. 근데 그 트로피카나에 나왔던 뭐 춤을 따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광고를 요즘은 저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광고를 볼 시간도 없고, 나오면 손가락으로 뭘 기대하고 있냐면 몇 초 후 스킵 가능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3, 2, 1 렛츠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스킵을 해버리는 바람에 저는 광고를 끝까지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광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문화나 어떤 유행이나 혹은 어떤 여러분들만이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각 세대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담화를 형성하는 만큼 뭘 가졌어? 영향력을 가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향력을 가진 요 것에 대한 규제가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실에 반하는 광고라는 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라는 얘기죠. 거짓 광고라는 얘기야. 거짓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저도 이제 신촌에서 예전에 살 때 바로 앞에가 현대백화점이라서 막 현대백화점 빅세일 이지랄 하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60% 세일, 대세일이라고 돼 있어. 근데 60% 뒤에 요만하게 60%에서 10%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더 쬐끄만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부 품목 한정. 내 눈에 보인 건 60%였어요. 와씨, 반띵 이하로 갔다가 브랜드를 살 수 있겠는데 하고 갔는데 이 브랜드는 아니래요. 저희는 그거 안 합니다. 그래 오케이. 자, 이 브랜드는 한대 오케이 60% 되는 게 뭐가 막 이제 막
60% 되는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도 안 해. 다 60%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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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조합 괜찮은데 이거 얼마죠? 라고 했더니 뭐 얼마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 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60% 하면 되는 건가요? 품목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고객님. 뭔 개소리? 여기 보시면 뭐라고? 이만한 글씨로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젠장을 하고. 사실 그렇게 되면 이 60%라는 걸 과대 광고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까지 읽냐냐고. 이거 말고도 또 그런 거 있어요. 진짜 광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 광고 쪽인데, 보험 광고 같은 경우에도 혜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 보장해주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아웃사이더가 겁나 얘기하죠. 아웃사이더가 얘기하듯이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야 이 젠장 알아듣지도 못했어. 방금 전에 광고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이라고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혜택은 천천히 설명해 놓고서 왜 부당한 거는 왜 겁나 아웃사이더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레페트를 하는 거야. 당연히 노인네들은 몰라요. 그러면 1544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 전화를 한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내용만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시겠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네, 이제 통수 맞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소비자 잘못이야? 아니면 사실 과대 광고를 한 기업 잘못이야? 기업 잘못이니까 규제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 불공정 경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다? 규제를 하고 벌을 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 문단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면서 끝난 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 긴 거가 또 나왔는데 나 이제 뭐 할게요. 자, 엑소학습 44쪽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에는 상속과 증여가 있다. 오케이. 처음부터 상속과 증여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이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은 뭐야?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뭐 여기는 이전이라고 했는데 넘기는 거죠. 넘겨주는 것. 받고 싶다. 자, 그렇습니다. 네, 저도 받고 싶어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보다도 어린 때 저보다도 저가 뭐야? 여기는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많은 돈을 가진 애들도 있어요. 네. 진짜.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손금은 제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팔자라고, 누구 덕을 보지는 못하는 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금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만 해보면 남자분들은 오른쪽 손가락을 보시면 되고 여자분들은 왼쪽 손가락을 보시면 되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진짜 아니야. 근데 이제 네 번째 손가락 끝마디 있죠? 손바닥이랑 이어지는 끝마디에 그렇죠. 남자는 오른손이고 여자는 왼손인데 끝마디에 요 넓이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배우자의 수준이에요. 좁을수록 여러분들 수준과 유사하거나 여러분들보다 좀 낮은 친구를 만나게 될 거고, 넓을수록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존재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우스갯소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아직까지 저보다 넓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쪽이건 저보다 넓은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애들이 야 너
겁나 예쁜 사람이랑 혹은 아니면 겁나 뛰어난 여자랑 결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나이 먹으니까 애들이 얘기를 해요. 야 그건 혼자 살 팔자였나 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네. 아직 존재. 네, 그래서 솔로야. 야, 혼자야. 야, 그렇다. 야,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뭐 손금이나 혈액형이나 이런 건 믿을 만한 것은 못 돼요. 그냥 그러한 경향이 있다. 혹은 아니면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뭐 마음의 안정을 얻거나 혹은 아니면 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음을 가지는 거지. 뭐 이걸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는 겁니다. 자. 상속은 재산을 주는 이가 사망했을 때 상속은 사망과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증여는 재산을 주는 이가 생존했을 때 생존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고요. 죽고 나서 받으면 사망인 거구나 라고 가는 거죠. 갈게요. 상속과 증여에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각각 상속세, 증여세라고 한다. 이 상속에도 뭘 부여를 해요? 세금인데. 상속세. 그렇죠. 상속세. 그 다음에 증여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요게 또 증여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이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뭐냐면 부의 세습을 통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막고 하나도 못 막았잖아 이 새끼들아. 자 어쨌든 막고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도대체하고 난 재분배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뭐 예전에 가르쳤던 그 학원의 애 중에 되게 놀라운 자기의 꿈을 얘기했던 친구가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업이나 이런 거 얘기해요. 뭐 과학자, 의사, 뭐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요즘 세대들은 조금 더 발전해서 뭘 할 수 있는 가수, 뭘 할 수 있는 뭐 요 정도로는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걔는 되게 독특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친구예요. 돈 많은 백수. 그건 요즘 많은 제품인데요. 그게 벌써 근데 6년 전인가 벌써 했던 얘기예요. 벌써 되게 뛰어난 친구인 것 같아요. 돈 많은 백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좀 있었던 애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었어요. 뉴스 쪽에 잠깐 나왔던 건데 빈익부 부익부 현상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어떠한 게 나왔느냐 하면 직업이 무직이야. 백수야. 근데 월 17억씩 들어와. 건물을 갖고 있거든. 건물을 강남에 몇 채를 갖고 있는데 월 17억이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구는 1년을 겁나 해도 17억은 그냥 1억 7천이라는 금액을 구경도 못해. 근데 한 달에 17억씩 그냥 꼬박꼬박 들어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물이 뭐 수십 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세를 받는 건물이 몇 채라고 하더라고. 강남에만.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입금되었습니다가 17억인 거야. 와 세상에 맙소사 이런 사람이 있구나. 무직인데. 근데 이제 또 같이 나온 게 이제 가난한 사람은 아닌데 그 상대적인 부의 격차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줬냐면 부부가 나오는데 둘 다 연세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둘 다 직업을 갖고 있어. 둘 다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둘 다 사실은 아이를 돌볼 만한 시간이 없어. 이쪽도 야근하고 이쪽도 야근하고 뭐 그 다음에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아이 둘 키우는 비용 어쩌고 저쩌고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어. 사실 둘 다 어떤 대기업과 공기업이기 때문에 벌을 만큼 버는 대도 누구는 무직인데 17억씩 나오고 누구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갖다가 육아와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데도 자기를 위해 쓸 시간과 쓸 돈이 없어. 얘는 막 주차장 보여주는데 무직이고 차가 몇 대씩 있고 오늘은 뭘 탈까?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져 있는 걸 보여주는 그 모습에서 참 이 나라가 앞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가진 자들에 대한 사실 못 가진 자들은 부러워한다기보단 나중에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증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가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국가적으로 재분배를 잘 그 틀을 잡아놓지 않으면 100%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대상을 존경하고 경외하기보다는 질투하고 의심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자, 상속과 증여는 모두 재산을 주는 이의 의지에 따라 재산을 받는 이가 결정이 되고, 그쵸? 유서죠, 유서. 쉽게 얘기하면 누구에게 얼마 준다, 뭐 이런 거. 누구에겐 땅을 준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산을 받는 이가 세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 재산을 물려주는 이가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그의 상속 의지를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죠, 그쵸? 무당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다시 영혼 소환해가지고 뭐 할 수는 없잖아. 네크로맨서는 그쵸? 안 된다. 자, 이에 대비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민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실 상속인의 범위는 친족이자 혈족이죠. 1차적으로는 누구와 누가 가장 1차적이죠? 자녀와 배우자가 1차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의 형제들이죠. 그쵸? 죽은 자의 형제들, 자매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친지들이 돼요. 조금 더 먼 친척들. 그 다음에는 이제 친인척까지, 아는 사람까지 가는 거죠. 근데 보통 아는 사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유서가 있어서 내 가장 친한 친구 누구에게는 뭐 이런 걸로 남아있지 않고서는 혈족에서 사실 다 끝나요. 분배가 사실 혈족에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사실은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겠죠. 얘가 유서가 없이 죽었는데 얘가 한 100억대의 자산가야. 100억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얘 죽고 나서 일단 아내가 반이나 함께 살았으니까 반을 가져갈게. 그럼 50억을 가져왔어. 아들도 거기에서 이제 두 놈이 있는데 25억씩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니들이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러면서 마누라가 가져간 50억에서 한 10억을 띄어가고 아들한테 줘야 될 25억 중에서 5억씩을 띄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못 주겠어 라고 했는데 몸에 보면은 그라데이션이 되게 많이 돼 있어. 용하고 구름하고 그렇죠. 여기 잉어하고 이렇게 돼 있는 분이 와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돈보다 목숨이 조금 더 소중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법으로 갖다가 정해놓은 겁니다. 자, 중략되고 나서 쭉 이어지는데 보시면 상속과 증여에 항상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예외사항도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합시다.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공제제도가 있어서 예외사항이 공제제도군요. 자, 요거에 대한 얘기. 상속과 증여가 그 금액 이하에서 이루어지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공제 금액은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모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얘들은 누진세율이라고 얘기를 해. 많으면 많을수록 퍼센테이지가 더 많이 붙는 거죠. 따라서 공제 후에 남은 총액이 같으면 상속세, 증여세 같다고 생각하기 쉽다. 당연히 하지만 뒤에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뭐냐 하면 요거는 반드시 표시를 해놓고 문제 요소로 출제가 되겠구나 확인을 해두셔야 돼.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 재산 총액이야. 상속세는 재산 총액이야. 근데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각자를 기준으로 증여받은 개인별 액수야. 그러니까 100억이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나눠졌어. 그렇다면 100억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상속세가 떨어지는 거고요. 증여세는 내가 100억 중에서 10억을 받았어. 나는 10억에 해당하는 것만 내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면 상속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세금 폭탄 안 맞으려면 증여를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다음 문단,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높은 비율의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폐단이 있다. 그렇죠? 미리 나눠놓는 거야, 죽기 전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여와 상속 모두 재산을 준 후 10년이 지나야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본다. 10년 뒤에야 그게 적용이 돼서 세율이 다르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도 웃긴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증여를 하려면 10년간. 최소한 내가 죽기 10년 전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러면은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아마 몇 년도에 죽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 11년 전에는 해야 되니까 요때는 해야지. 가능할까요? 내가 11년 후에 정확히 죽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10년 이내의 기간에 동일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한다. 마치 모처럼 상속세처럼 계산을 하는 거야. 그 기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세금을 재산정한다. 네, 악용을 막기 위해서. 세금을 재산정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또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뭐야? 부동산인 거야. 뭐가 부동산이죠? 건물, 그 다음에 이 땅,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야.